네. 2부는요. 이바구 초대석으로 여러분들 모십니다. 지난번에 그 정의당 비대위원장 김준호 위원장 모시고 방송을 하는데 거기 댓글에 진보당도 좀 모셔주십시오라는 댓글을 보고 뉴스면에서 바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움직여서 오늘은 진보당 대구시당 황성규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급으로 보면 제 윤희숙 대표를 모셔야 되는데 대구시당 위원장인 제가 나와가지고 급이 살짝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아예 별 말씀을요. 어쨌든 대구에서는 유력 정치인 중 한 명이니까. 그럼요. 네, 열심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출마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역구 어디로 출마하시죠? 대구 동구을에서 출마하고요. 동구을만 하더라도 상당히 넓은 선거구인데 이번에 이제 군위까지 추가된다라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그러면 803 넓은 권역에 군위까지 다녀야 하는 아마 대구에서 선거구로 넓이로는 가장 넓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뛰어다니셔야겠는데. 자, 이렇게 모셨습니다만 이제 지역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진보당 이야기를 먼저 조금만 하자면은 지금 사실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죠. 사지가 들려나간 우리 강성애 의원 때문에 사실은 이건 절대 이제 진보당 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일반 시민들이요 원내 정당 중에 진보당도 있었어?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 일로 인해서 진보당 의원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좀 시민들의 그 관심을 체감하십니까? 일단 제일 직접적으로 느낀 거는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대통령 경호처의 폭력 난동 이렇게 규정했는데 강제 진압 이러면 뭔가 사고 쳤는데 진압당하는 느낌이라서 잘못해서 당하는 것 같은 느낌. 국정기조 바꾸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폭력이 있었으니까 경호처의 난동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고 다음 날 바로 이제 동성로에 정당 연설회를 나갔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게 정당 연설을 하고 있으면 그냥 뭐 빨갱이 뭐 이렇게 가라 이런 이제 비판 비나 야유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있어도 콕 집어서 진보당 집에 가라 뭐 진보당은 꺼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드디어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뒤에 이제 욕은 모르겠고 앞에 진보당 세 글자 정확하게 언급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확실히 인지가 되긴 됐구나 라는 것 하고 저 선거 후보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 인사를 자주 드리는데 오늘로 벌써 선거 출근 인사만 하더라도 47일째 계속 아침에 인사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쏘쏘하게 다 지나가시는데 그날 사건 이후로 한 주 딱 바뀌고 아침에 출근 인사를 드리는데 시민분이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그 입틀막 당하셔서 끌려나가신 그 강성희 국회의원은 괜찮으시냐라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으시고 뭐 우리는 뭐 그래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선명하게 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계기도 있었어요.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은 사실 너무 대답이 뻔해서 제가 안 여쭙고 싶긴 한데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맹비난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운동권도 아니고 뭐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러던데. 운동권이었으면 그래 안 했겠죠. 더 했지 싶은데 오히려 워딩이 약하다라는 비판이 저는 좀 가슴 아프던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합니다. 라고 그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천금 같은 기회인데 오히려 더 세게 이야기했어야 되지 않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점잖게 그리고 말로 했는 거잖아요.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뭐 손을 잡아당겼니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뭐 바이든 날리면처럼 청각 테스트도 아니고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모습까지 다 보이는데 그걸 또 그렇게 이제 엮어버리니까 그걸 보고 상황을 잡고 이제 설명하려 그러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진중권 씨 표현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든 폄훼하고 싶은데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원래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게 국회의원 하라고 이제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고 그렇죠. 정당을 만드는 목적도 그 민의를 수렴해 가지고 정부에 잘 전달하라는 그 역할을 하려고 뽑아놓은 건데 뭐 원체 이야기를 안 듣고 뭐 기자회견도 안 하고 뭐 아무 소통을 안 하니 대통령실 만든 게 뭐 용산으로 이전한 게 소통하려고 이전했다는데 그렇죠. 더 안 하잖아요. 답답하니까 한마디 그냥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거지 뭐 방 의원의 사견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려서 내보내야 될 일인가 그것은 바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 아닌가 대통령이 현재.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참
이거를 또 뭐 깽판이다 이런 용어를 쓰길래 좀 김종훈 교수는 자기적으로 억지로 이제 양비론을 억지로 하려는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진보당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진보당은 이번 총선은 전략이 뭘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판에서 지금 어쨌든 시대 화두가 그 선거연합입니다. 그렇죠. 선거연합 제3지대의 재편에 대해서 지금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보당이 생각하는 원래 선거연합 범위랄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당에서 회의 체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22대 총선 성격을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이제 시초가 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해놨고 그런 기조에서 이제 뭐 진보당은 예전부터 이제 진보 대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야권이 단결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일단 멈춰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윤석열 정권을 단순히 심판만 해서 되느냐. 이게 상태가 보니까 이야기해서 안 듣고 국정기조를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정권들이 국민들의 비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듣는 척이라도 하고 사과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 아예 그런 척조차 하지 않고 아예 거부해버리는 정권이다 보니까 이 정권을 멈추는 데 어쨌든 최대한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제한되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 거라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보당은 어쨌든 야권이 총단결해 가지고 윤석열 심판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 이거를 멈춰 세우지 못하고서야 다음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어차피 그전까지는 진보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미미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시민권이 없었죠. 이제 야권의 연대연합 이런 걸 논의할 때도 진보당은 아예 없던 존재였다가 작년에 이제 강성희 의원이 원내 진입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감을 조금 드러내면서 이제는 이제 야권 연대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언급 정도 되는 정도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언급 정도 되고 있는 존재인 거고 그 속에서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들 자구 노력을 잘해 가지고 저희들 파일을 키워야 실질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연합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현 정권 심판이라는 그 기치 아래는 폭넓게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라는 유연한 입장이시네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참 재밌게 흘러가는 게 정의당과 녹색당이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그 선거연합 비례연합 뭐 선거연합 정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선거연합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한편으로는 용해인 의원이 중심으로 이제 계속 지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뭐 기본소득당 여기서 다 모여서 개혁연합신당을 만들자. 이름이 다 비슷해서 참 전부 개혁신당, 개혁미래 뭐 하여간 다 비슷해서 제가 구분이 안 되는데 진보 진영 전체 어쨌든 지금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의당하고 녹색당은 여기도 안 들어갈 느낌이고요. 지금 보니까 따로 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야권이 다 비례연합으로 뭉치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결국 그 준연동제 하에서 비판받았던 위성정당 꼼수로 만드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선거 끝나면 다 각자 헤쳐 모일 거면 이거 선거용 꼼수 연합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당의 계획 혹시 입장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뭐 자력으로 3% 이상 정도의 이제 지지를 받는 정치 세력이 되어야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덕분에 강성희 의원이 주목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목받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는 못했었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 이제 야권 연합이니 연대니 이런 것들도 실제 가능한 이야기 아닐까?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용해인 의원이나 이쪽에서 야권 다 모이자라고 언급은 했었단 말이에요. 기자회견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 공식 논의 제안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저희들이 뭐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저희끼리 논의를 해본들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앞으로 갈 상황들이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될 거다 정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의당과 녹색당에서 제안했던 그 플랫폼 을 포함해서 오히려 진보 진영은 이제 민주노총에 제안했었던 것처럼 크게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어긋난 상황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야권 전체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막을 거냐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당대당 관계가 아니더라도 당 밖에 있는 시민사회 진영이나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해봅시다라고 제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뭐 흔쾌히 확인하고 논의를 할 각오는 되어 있다. 그래서 1월 23일이던가요? 그때 이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실현 시민회의라고 서울에서 하나 출범한 게 있던데 여기에서 제안한 게 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 열린민주당 할 때는 다 열어놓고 이제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앞에도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정치개혁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이냐 병리개혁 돌아가느냐 해서 연동형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정치개혁을 하는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는데 함께 힘을 합쳐봅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제일 덩어리가 큰 제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어쨌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연합체가 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만은 그냥 정치 평론가들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자 좋아 그렇게 모였으면 그럼 순번을 정해야 되는데 비례 이걸 어떤 기준으로 누가 앞번호를 받을 거며 누가 뒷번호를 받을 것인가 뭐 당원 수로 뭐 선수들 그러면 진보당이 좀 많이 유리합니다. 당원이 엄청 많죠. 10만 명이 넘잖아요. 10만 명 조금 안 되죠. 안 돼요? 네, 딱 10만 언저리에서 멈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의당이 한 3만 4만 뭐 되나? 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당원 수로 할 수도 없고 뭐 무슨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비례대표를 뭐 또 오픈으로 그렇게 순위를 정할 수도 없고 뭐 그냥 회의해가지고 뭐 무슨 뽑기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도 어차피 이제 힘의 역관계 그리고 대의명분이 기본일 거고 그다음 힘의 역관계는 작용할 거다. 예전에 이제 민주노동당을 지나서 통합진보당 이렇게 넘어오면서 당시에도 야권연대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실제 야권연대가 구현되는 과정도 민주당이 이제 진보 진영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독자로 해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보궐선거나 이런 데서 느끼고 난 다음에 실제 구현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과연 이제 민주당이 움직일까 그리고 자기들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 지금의 이제 총선 상황에 있어서도 저희들 진보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84명, 85명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어쨌든 예비후보 활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하여튼 뭐 잘 되는 곳은 10% 넘는 곳들도 10대 군데 정도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인 이런 이제 지지율 지역구에서 이런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단순히 비례 정당뿐 아니고 지역구에 있어 가지고도 이제 좋은 그림은 국민의힘하고 1대1 구도가 되는 거죠. 되어서 지역구에서도 이제 진보개혁 진영이 이제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비례에서도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림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에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근데 그 전제에 있어 가지고 정치 개혁이라든가 개혁 입법이 후퇴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 모든 전제는 이제 성립이 되기 어렵겠죠. 그러니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 뭐 우리 방송 볼 리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고 뭐 기득권도 많이 누려왔고요. 이제 예전에는 계속 마이너고 투쟁의 주체였지만 지금은 이미 기득권이 돼버린 상황에서 야권을 뭉치게 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역구는 민주당 공천 안 하겠다. 다른 진보 정당들이 뭉쳐 가지고 하나 합의가 돼서 연합 후보를 한 명 내서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진보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 나온다면 그 표는 다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줘야 뭐가 이게 이야기가 되지 자기 거는 철통같이 지키면서 비례나 몇 자리 나눠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한두 자리 가지고 군소한 정치 세력들이 그렇죠. 모여서 뽁짝뽁짝 내가 앞번호 받는데 뒷번호 받는데 이러다 보면 산통 다 깨지고 저는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민주당에서도 한 자리라도 더 받으려고 지금 줄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현실 이런데 내가 만약에 거기 후보 안 된다고 하는 순간 나도 지금 문자 폭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다못해 경북 대구에서라도 대구 경북에서라도 그런 결단을 내리면 어떨까? 어차피 지금 공천 줄 그 후보자 모으지를 못해갖고 고생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대연합을 해서 뭐 후보를 조정하고 이런 과정도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가지고 아쉬운 점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이제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는 이제 스탠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활동들이 지역에서도 좀 활발하게 펼쳐져야 되는데 대구는 보면 이제 대구의 민주당은 과연 그러면 뭘 하고 있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같이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이제 피켓 들고 나가서 싸늘한 시선과 때로는 이제 비난과 야유를 받으면서도 계속 부딪히고 지금 후보도 예비후보 일찍 등록하고 검찰 독재 심판하자, 윤석열 심판하자라고 당연히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으니까 이제 긍정의 시선보다는 이제 안 좋아하시는 시선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라는 역할이 그런 걸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답답한 시민들 가슴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거대 야당인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구에서 아쉽다. 그냥 지역 발전론 뭐 이야기해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차별성이 뭐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 같으면 선명하게 윤석열을 멈춰서야 된다. 라고 나서주는 모습 이런 것들부터가 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 좀 깔려주고 이러면 오히려 이제 나중에 그냥 공학적으로 이걸 붙이고 빼고 하는 걸 떠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좀 더 가깝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의가 있으시면 강민구 위원장님 우리 방송 나오셔서 또 직접 인터뷰 한번 나누 다음 차례는 강민구 위원장님 한번 모셔보면 좋겠는데 그 야수성, 야성 이런 것들이 언제부턴가 너무 흐지부지 돼가지고 네.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어차피 TK가 잘 지역구에서 선출이 안 되는 지역구라면은 야수성이라도 살아 넘쳐가지고 당내에도 쓴소리 막 하고 어차피 여기 공천 때문에 절절 매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공천 받아도 안 되는 데니까 당의 눈치를 봐야 되는 구조도 아니고 그러면 당내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좀 비주류로서 얘기를 하고 당연히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날이 서 있는 아주 펄펄 살아있는 야수성을 가지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 것 같은데 형 뭐 뭔가 이게 존재감이 전혀 없는 네.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아쉽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면은 좀 큰 그림으로 이때까지 얘기해 왔는데 네. 우리 지역으로 좀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대구에서의 진보당 네. 총선 대응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뭐 총선 대응이랄 게 특별할 게 있는 건 아니고 예. 어쨌든 있는 역량으로 최대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선거 준비하고 있는 거는 달서구병의 최용호 후보 그리고 동구래저 이렇게 해서 2명이 후보 등록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는 2명이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이제 진보당 단순히 진보당의 목소리를 넘어서 윤석열의 폭정을 멈춰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곧 선거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이제 열심히 현수막 거는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현수막 거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돈 주면 해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수막 찍는데 한 3만 원, 뭐 가는데 2만 원 이렇게 해서 뭐 짧은 거는 5만 원, 비싼 거는 10만 원까지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한 장만 달고 말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박리담회로 게릴라 현수막 6,000원짜리를 맞춰가지고 100장씩 찍어서 당원들이 직접 게시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곳에 시민들에게 대구에서도 이렇게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내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죠. 저는 그게 뭐 다른 것보다도 총선에 있어가지고 대구시당이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 백가정명식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지만 선명성이 있는 정치 집단이 대구에 의외로 별로 없다. 네. 그러니 조금 주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답답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정치 세력이 없어 보인다. 네. 그런 생각에. 근데 그 자리를 이제 진보당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목소리를 국가에 전달하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진보당이 또 현수막 맛집으로도 조금 이제 유명세를 탔었는데 뭐 줄일 것은 예산이 아니라 윤회 임기입니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붙여놓으니 이제 지역에서 이제 지지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원의 문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제 빨리 안 떼나라고 저는 또 이제 예전에 기초위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동네에 또 지인분들 또 이제 그쪽 지지자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이게 저희가 해야 될 말이라서라고 그냥 달고 있었죠. 그래요. 우리 그 이제 대구 지역 전체를 조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동구을에서 뭐 판세랄까. 뭐 이런 거는 혹시 읽고 계시는 어떤 판세는 뭐 어차피 국민의힘 공천이 곧 거의 뭐 판세다. 판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제 스스로 어쨌든 5% 넘어서 TV 토론에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지지난 총선 때 동구 갑에서 출마했을 당시에 이제 그때 진박 친박 사이에 한번
이제 끼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진박이라는 정종섭 후보,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 현역 국회의원인데 공천 못 받았던 유성걸 후보. 유성걸 후보는 결국 무소속 나오셨고 그 사이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본선 들어가기 전까지 여론조사가 5%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TV 토론을 못 나갔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6.3%를 받았었는데 TV 토론을 못 나가니까 이게 이 시장에 올라온 상품이 안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1월 초에 있었던 TBC하고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 3%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뭐 거대 정당에서 봤을 때 3%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결과다. 2% 더 올려서 5% 안정적으로 받아서 TV 토론만 나간다면 지금 나와 계신 후보군의 면면을 보았을 때 거진 다 아는 분들인데 충분히 저희 기량을 갖다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더 나은 결과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자뻑인지 모르겠지만. 목표로 삼으셔야 될 중요한 또 지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영남일보와 TBC가 공동으로 이제 추진했던 여론조사 결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마 가시면 아마 그것도 조회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 그 자막으로 정보를 드려야 될 거예요 아마 여론조사는. 그래야 저희가 방송을 적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지역 얘기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만은 정책 아젠다도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은 지금 이제 반윤에 대한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고 정권 심판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쳐있던 지난번에 그 뭐라 그럴까 네거티브 전쟁 지난 대선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나쁜 놈이야 이 얘기만 계속하고 정치는 실종됐던 그거에 대한 굉장한 염증이 있어서 지금 또 제3지대가 인기를 끄고 있는 이유도 우리는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으로 승부를 하겠다. 뭐 이준석 그 지금 이제 대표됐죠. 뭐 보니까 온갖 정책적 그 논쟁적 그 이야기들 막 꺼내던데 무임승차가 아니라 그 저기 노인들 그 지하철 표에 대해서도 무료로 탑승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개혁을 하자. 뭐 여성이 이제 공무원이 되려면 군대를 가도록 하자. 논쟁적인 막 정책 아젠다를 막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정책 이야기가 너무 실종돼 있는 마당이니까 진보당이 생각하는 정책 아젠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희도 정책 아젠다는 진보당뿐만 아니고 진보 정당들은 늘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데 스피커가 작다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소개해드릴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민생 공약 1호로는 이제 횡재세 도입하고 서민부채 탕감하자라고 하는 거를 민생 공약 1호로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정책 당대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뭐 기후, 생태, 노동, 농민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첫 번째 당원 투표에서 1등했던 게 이제 검찰청 해체. 그래서 이제 수사청, 기소청으로 해가지고 분리하고 그리고 검사장도 직선하자. 그래야지 이제 실제 검찰의 독점 권력이 해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가 좀 굵직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디테일한 공약들은 많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거는 이제 어쨌든 그 서민 부채 탕감 그리고 돌봄과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제 스스로는 돌봄 해방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돌봄 해방. 아이들 키울 때부터 어른 모실 때까지 애 키울 때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자녀 중학생쯤 되니까 이제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케어가 필요하죠. 좀 더 있으면 어른들도 집에 또 모셔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피폐해지고 힘들어하는 과정들이 많더라. 이게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 구조적으로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그 집에서 또 가정의 몫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맡겨져 있었던 사회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계부채 탕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냥 그렇게 탕감하자 그러면 그냥 뭐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문제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금융복지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 공부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신용채권 같은 경우에 상각이라고 어쨌든 은행에서 이제 없는 돈으로 그냥 이제 버려버리는 이제 그 채권이 실제 이제 그 상각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0에서 15%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짜리가 15만 원에 팔리고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사채업자나 추심업체에서는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100만 원 그대로 추심해 가지고 수익을 벌어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아니라 만약에 제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영역으로 간다 그러면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을 갖다 어느 정도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실채권, 뭐 부실채권, 뭐 똥채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힘쓰는 사람들이 똥채권 사가지고 막 추심해서 억지로 돈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음성화되어 있는 시장을 국가가 좀 관리해서 어느 정도 탕감도 해. 어차피 회수 가능성이 많지 않은 채권은 실제 저희 상담 사례 중에 이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한 분이 계셨는데 10년 동안 주소 바꾸고 추심이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주소지도 바꾸고 그냥 월급은 이제 소위 이제 크게 잡히지 않을 정도 통장으로 안 받고 이렇게만 살아오시다가 가계부채 상담한다라는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2년 전인가 이 채권이 이제 아예 그냥 시효 소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멸됐다라는 사실을 이분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월급 받으면서 조마조마하게 계속 살고 계셨던 거고 갚을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져버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사셨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채권이 없어졌습니다. 갚아야 될 돈은 이제 그때 한 수천만 원이었는데 실제 한 50만 원 정도만 남아 있는 거였거든요. 갚고는 이제 부근하게 다시 새 출발을 하실 수가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 이게 모른다는 거죠. 이거를 정부나 이런 데서 먼저 이렇게 좀 개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었다면 이분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부채 탕감이라는 거는 어떤 뭐 공적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뭐 그렇게 빚을 대신 변제해 주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어렵고 실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이제 그 고위험자 군을 갖다 구분을 해야겠죠. 구분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채무에 관해서는 실제 이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채권 업체로 추심만 하게 되면 그냥 빨리 추심하려고만 하는데 지금 캠코라고 이렇게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가 있잖아요. 공적 영역에서 그런 채권들을 사들여 가지고 시일을 좀 더 지금 채무조정도 그런 거죠. 시일을 늦춰주는 정도는 하는 거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정도만 해주더라도 현재 낫지 않을까.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데 내간이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생계형 대출이 많더라고요. 고소득층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이런 목적이 많았었고 매입하기 위한 대출이 많고 그래서 이 질도 다르고 이제 고충은 서민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전향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내년까지 코로나 시기에 대출 냈던 거에 한해서 2천만 원 정도 완납하면 이제 그 신용 불량 금융 채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 정도를 가지고 사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소심한 사면 할 거면 대사면 해야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그래도 소개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횡재세라는 것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은행의 초과 이득에 관련해 가지고 은행에 특히나 은행이죠. 은행이 지금 보면 최근 몇 년간 땅 짓고 훔치기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정부에서도 압박을 놓고 하니까 그러면 이자를 조금 낮춰드릴게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자 책정의 기준도 공개하고 원가 상정에 대해서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뭐 5년간 3년간 평균 이익의 120% 150%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이걸 기금으로 적립해서 서민들의 부채 탕감하는 이제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적립하게끔 아예 이제 횡재세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요 재원을 가지고 실제 가계 채무를 조정하는 완충 역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단순히 이제 서민 채무만 조정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건 포퓰리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세입은 어디서 오느냐. 은행들의 횡재세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예전에 이제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약탈적 금융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법들이 통과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한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대출을 내줬다는 거는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벌겠다는 건데 돈을 빌려간 사람의 도덕적 해이를 욕할 수도 있지만 투자한 사람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투자한 것일 수도 있어요. 투자 실패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사회적으로 보전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은행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투자 실패한 거를 대환 대출이라는 형식으로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서민금융이라고 해서 갈아타기 앞에 부실했던 거를 정부가 흡수해 주고 그다음에 채무자는 다시 또 빚내가지고 빚을 또 이어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서 실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한 발 싹 빠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책임을 다 해라라고 강제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 지금 보면 제일 돈 잘 버는 데가 은행 같아요. 건물주보다. 건물주들도 사실
은행한테 대출 받아서 건물 산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렇죠. 건설을 하든 뭘 하든 은행이 제일 안정적으로 돈 버는 것 같고 아니 건물을 지어도 말이죠 분양이 안 되면은 건물주들은 손가락만 빠른데 은행은 그렇죠. 철저하게 이자를 다 받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은행이 돈 잘 버는 나라가 있을까 싶은데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런 화두들을 이제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스피커가 이제 크지 않으니까 네. 이제 TV 토론회가 됐든 어쨌든 절박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이 아젠다를 더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네네네. 그런 진정성이 모여서 오늘의 진보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황순규 대구 동구을 예비 후보 딱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네. 이 총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예. 네. 전 뭐 총선이라고 하면 이목이 많이 집중되는 계기긴 해요. 계기도 하고 안 그래도 이제 지역의 언론이 이랬는데 보면 동구을이라는 지역에 딱 국한해서 공항 후적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 사업하는데 14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14조짜리 상상력이 아파트 10만 원밖에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는 일단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진짜 그게 다예요? 그 원래 처음에는 뭐 홍 시장님 되게 막 그 뭐 UAE 갔다 오시고 이래가지고 그 뒤에 공사 비용은 더 들겠죠. 공항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14조. 네. 거기에 민간공항 짓는 것까지 하면 이제 2조 5천억인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토건 중심으로만 생각할 거냐. 오히려 대구 동구라는 이제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팔공산에서 금호강 안심습지, 파련습지 이렇게 이어지는 생태가 아주 어우러진 도시고 그렇죠.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왕건과 관련된 지명이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에 토건보다는 오히려 그걸 좀 엮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역사, 문화 거기에 젊은 층들이 즐길 수 있는 대구에 보면 그것도 없더라고요. 뭐 e스포츠 관련된 이제 관람장이라든가 전용 공연장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런 공간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면 어떨까? 관련 산업도 좀 유치를 하고 하면 오히려 상상력을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지역으로 보면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 관련해서 이미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공공의료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했던 것 중에 대구 동북 지역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벌써부터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지방비가 부족하니 원래는 이제 짓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홍준표 대구시장 들어오면서 이제 거의 뭐 백지화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동북구라고 하면 북구, 동구, 수성구, 중구 이렇게 네 군데를 묶어가지고 서구 쪽은 이제 대구의료원이 있으니까 동쪽에 없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전반적인 의료 계획에서도 필요한 곳이라고 됐는데 못 짓고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지방의 책임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점에서 거점 의료가 될 지역에서는 공공의료 시설을 500병상 이상 정도로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국비 50, 12, 9비 25, 25가 되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마중물을 해서 이제 민간 의료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된다. 두 가지를 제일 크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선거 때만 되면 이 개발 공약이 항상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예전에 뭐 한 십몇 년 전에는 뉴타운 공약이 거의 뭐 광풍으로 휩쓸고 지나갔었고 지금도 공항 나가고 후적지 개발하면 어마하게 달라질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게 내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까. 오히려 앞서 이제 이야기 드렸던 진보 정당의 공약들 중에서 돌봄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 이렇게 해서 내 삶부터 좀 챙길 수 있는 진보 정당들의 공약들. 근데 이게 단순히 눈에 들어오진 않겠죠.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인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묻고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다른 세상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이렇게 던지시는 것 중에 실현 가능성이 좀 빨라 보이는 거는 또 거대 정당에서 싹 가져가서 해버리고. 그렇게라도 빨리 되면 좋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주시면서 지역에서 위축되지 않고 이제 야수성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뭐 아마 많은 분들의 또 지지와 사랑을 받으시는 원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추운 날씨에 매일 아침에 나가셔서 그렇게 하려면은 건강도 많이 힘드실 텐데 체력을 또 보존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말이죠. 참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처음 모셔서 방송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 번 모셔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셔서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정책 아젠다가 지금 이거 쓱 한번 살짝 보따리 푸셨는데 우르르 나올 태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모셔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천 대표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기회 되시면 좀 자주 나와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